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올 초에 비트코인이 16,000불이었거든요.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2023년에 최저점을 뭐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사도 충분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인스타그래머,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가 나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벌써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해요. 존재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로. 네,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으로 제가 창업했던 스타트업을 카카오에 매각을 한 뒤에 사실 좀 놀다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투자 회사 업라이즈 투자자문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다가 지금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온, 다시 유튜버로 돌아온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를 운영하고 있는 김단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초에 데뷔해서 저도 이제 오늘 나오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45%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자산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없어요. 뭐 주식, 뭐 채권, 뭐 원자재, 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비트코인이 올해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ETF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선물 ETF고 선물 ETF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거의 시각은 한 8분응선, 9분응선 정도는 넘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ETF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접근성이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한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컴퓨터를 잘 쓰시는 뭐 2030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투자가 쉽겠지만 원래 한 번도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안 해봤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새롭게 가입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체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로 주식시장에서 현물 ETF를 사면은 비트코인 현물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렇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열리는데 또 하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훨씬 더 매매하기가 쉬워졌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비트코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오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앞서갔고 그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벤트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라고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도 있지만 물론 금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금도 이제 신고가에서 신고가 역대 신고가 최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대의 희소성의 상징인 비트코인도 예상되는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의 또 순풍을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는 반감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은 아니지만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채굴이라는 과정 등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이 수많은 문제를 풀고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데 근데 요 늘어나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내년 3월이고 이걸 또 이제 반감기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감기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더욱더 희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앞뒀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반감기를 이제 예상하며 내년 3월에 있을 이벤트지만 시장은 항상 내년 3월쯤 되는 이벤트는 땡겨와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거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3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각은 저는 조금 재밌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바이낸스 같은 이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고 대표들 막 경영진들 막 다 강제로 물러나고 막 그런 엄청난 규제를 받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또 다른 이제 미국의 대형 거래소 FTX라는 곳도 지금 거의 파산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관련된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형 거래소가 결국은 규제 당국에 처벌을 받는 모습이 아니 뭐가 좋아? 지금 비트코인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물 흐리는 나쁜 놈들이 다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 이런 애들이 청소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남은 거래소들은 다 클린한 애들, 다 괜찮은 애들만 남은 것 같아. 정부가 규제 당국이 한번 싹 이런 거를 점검을 해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더 건전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규제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4가지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달러 넘었을 때 6만 한 4천 불? 제 기억이면 고점이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막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보고 단둘이 좀 이야기를 간곡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한 6만 불일 때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자기는 인생을 너무 역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2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단기적인 전망으로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또 뭐 두고 봐야겠지만 전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왜 부정적이냐면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 시장에서 이 긍정적인 전망을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호재는 뭔데? 비트코인에게 다음 호재가 있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지금 제가 말한 이 4가지 외에 뭔가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신선한 어떤 상승을 위한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뭐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임팩트는 아무래도 대장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ETF를 현물로 승인을 받을 때와는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상승 요인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냥 제 주변에 그런 뭐 트레이더들이나 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을 거뒀던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 호재들을 생각하면서 수익을 거뒀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뺄 생각들을 오히려 하고 있고 뭐 1월쯤에 아마 ETF가 실제로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쯤에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조금은 있어서 저는 팔기 위한 대기 매물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시라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혹시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원래 살 양보다는 조금 더 적게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가지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가지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했던 질문, 혹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그런 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 꼭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질문은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한동안 1년 동안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안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 올려도 반응이 되게 차가웠거든요.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과연 지금이 그럼 정말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액티브하게, 원래 접근을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는 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액티브하게 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전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제 주변이나 지인분들이 하신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친구한테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자산의 몇 %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을지를 정하고,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비율에 그냥 맞추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난한 투자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타고난 트레이더다, 그럼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사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제 자산의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딱 그 정도만 팔로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산의 아주 많지 않은 비율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그게 오히려 편안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비트코인 사이클 때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고, 그러면은 금의 자리도 어느 정도 위협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ETF를 승인해 버리면은 뭐 또 다른 각국들에서도 더 비트코인을 넣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좋게 바뀌려면 이 위에서, 암호화폐 위에서 이제 계속 만드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웹3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계속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성과가 많이 안 좋긴 했지만, 워낙 또 사기도 많아서 욕을 먹고 있지만, 뭐 소위 말해 예전에 말했던 뭐 NFT 같은 것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들,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뭐랄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 성과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그냥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가, 또 암호화폐 자체가 어떻게 번 돈을 나눌까에 대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우버 기사라고 해서 바로 우버 주식을 실시간으로 제가 고객을 어느 지역으로 모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제가 뭐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예요. 저희 집에 누가 와서 묵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에어비앤비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에어비앤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식의 발행과 소각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암호화폐나 웹3라는 걸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조직은 주식회사, 디지털 주식회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의 발행과 소각을 아주 유연하게 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게 할 수 있게 할 거야. 뭐 제가 비유적으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토큰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식들을 쉽게 받아갈 수 있게 할 거야라는 새로운 시도거든요. 제가 보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궁극적으로는 그건데, 이제 그런 류의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명히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원래 이런 거 만들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들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인공지능 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요즘에 뭐 이걸 만들고 있는 빌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어떤 생각, 이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만들고 뭐 일종의 프로토타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초기의 서비스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정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 뭐 트위터 뭐 X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류의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암호화폐, 크립토 생태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개발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더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 참고로 저는 가격을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보실 때는 저는 달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쨌든 한국에만 있지 않고 예를 들면 특정 가격대에 더 의미를 느끼는 예를 들면 4만 불이다. 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터치할 때도 더 5천만 원을 넘냐 4만 불을 넘냐에서는 항상 4만 불을 넘냐가 글로벌에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더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는 좀 달러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굳이 말하자면 뭐 작년의 저점 요 정도를 터치를 하시면 뭐 아니면 올해 저점 뭐 요 정도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2만 불이나 3만 불 같이 좀 의미 있는 그 지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숫자가 바뀌는 건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터치했을 때가 그래도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어떤 지점들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면 좀 하락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올 초에 비트코인이 16,000불이었거든요.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달러? 요 정도를 터치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점점 비트코인은 유명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3년에 최저점을 뭐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사도 충분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하고 그 사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나올 거다. 사실 그리고 막 그런 신청들도 막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다 비트코인에 가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소홀한데 비트코인 ETF 상장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상대적인 수혜를 분명히 이더리움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트레이더분들도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시장에 돈이 처음 들어오는 건 무조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일단 전체 기관이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고 다 처음에 들어오는 흐름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다른 알트로 넘어가고 또 그 알트에서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쉿코인이라고 뭐 영어로는 얘기하던데 쓰레기 코인들로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순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나 알트를 보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2022년 11월에 챗GPT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최근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 수많은 관심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이유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냐라고 딱 물어보시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단계까지 왔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이유는 이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쉽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이제 기계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쓰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전직이 그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가 원래 주로 하던 일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절대 이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뭐 보시면은 막 IF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뭐 가로 닫고 뭐 A가 뭐 10보다 크면은 뭐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뭔가 기호들처럼,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였는데, 왜냐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근데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인간의 언어로서 내가 원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컴퓨터도 그 말을 알아듣고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이 되는 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뭐라고 볼 수 있냐? 전 국민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전 국민이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챗GPT 등장한 이후에 일단 주식시장, 그리고 증시, 그리고 테크 업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 1년 동안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전체가 이 인공지능의 왕좌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 외에도 우리도 언어를 할 수 있어. 야, 나도 언어 모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그 빅테크 회사들, M7 회사들의 인공지능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구글이 챗GPT에 대항마다라고 하면서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챗GPT도 이제 여기 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는 챗GPT 우리인데 우리가 계속 시장을 선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GPTS였어요. 이 GPTS라는 거는 뭐였냐? 그러니까 챗GPT 만든 회사에서 이제 새로 출시한 건데, 누구나 나만의 챗봇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만의 챗봇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김단태라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 혹은 제가 블로그에서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챗GPT한테 입력으로 넣어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라고 주입을 시켜주면 김단태 챗봇을 정말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김단태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직접 대화를 직접은 다 한 명 하면 못하겠지만 내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챗봇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도록 해.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뭐랄까 애매한 인플루언서들은 시장에 수요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뭐 일론 머스크랑 대화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나간 나의 뭐 아내나 나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담은 챗봇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챗봇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풀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이런 나만의 챗봇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나만의 챗봇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픈 AI가 GPTS를 만들면서 그런 뭐랄까요, 모든 게 다 박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나만의 챗봇을 마치 앱스토어처럼 GPT 스토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애매하게 쓸모 있어 보였던 아이폰이 완전히 정말 엄청난 스마트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 갖고 뭘 할 수 있지? 라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GPT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누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게 사실은 유튜버랑 틱토커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틱톡 같은 거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틱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서비스를 제가 봤더니 사진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춤추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춤을 어떻게 출지만 내가 입력을 좀 하면 이 사진 한 장만 갖고서도 이 사람이 정말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번 핫한 밈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걸 직접 춤을 춰야 되나? 굳이 춤을 안 춰도 어떤 이쁜 사람 사진도 만들고 그 사진 위에서 춤을 추게만 입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성을 얻은 인플루언서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유명함 자체가 무기니까. 근데 애매한 인플루언서, 저처럼 애매한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하지 않으면은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엄청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 인스타그래머,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모델 에이전시 같은 거를 운영하던 사람이 내가 한번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팔로워가 인스타그래머인데 21만 명, 2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고요. 기사에 따르면 벌써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로. 그러니까 이미 21만 명이나 되는 팔로워가 생길 정도면 앞으로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스타그램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될지, 어떤 각도로 찍어야 될지 이런 거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그리고 실제 연예기획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뭐 24시간 철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 계속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는 잠도 안 자, 지치지도 않아, 군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시들 입장에서, 이런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들의 시대가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매한 인플루언서들, 이제 저를 비롯한 애매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큰 위기에 도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업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글을 쓰는 업계, 그림을 그리는 업계, 영상을 만드는 업계는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업계는. 왜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이런 업계 전체가 바뀌는 거는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각본가랑 감독만 있어도 될 수도 있어요. 스텝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촬영지를 섭외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장소에 와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인공지능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각본만 써주면 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섭외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배우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배우는 오히려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얼굴을 너한테 이 초상권을 팔게. 난 출연은 안 하지만 내 초상권을 팔 테니까 이걸 영화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제 기억이 맞으면 브루스 윌리스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자기의 초상권을 어떤 인공지능 회사에 팔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직업들은 정말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너무 약간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쯤이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닷컴 버블 시절에 했던 공약들, 사람들이 외쳤던 얘기들은 뻥은 아니었어요. 가능은 했거든요, 다. 그리고 실제로 실현이 됐어. 내 손 안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이 외쳤던 지구촌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막 이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참고로. 뭐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다 통신하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통화를 할 거야. 막 이런 회사들이 나왔다가 싹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걸 어둰션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닷컴 버블과 스마트폰 혁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거의 한 1, 2년이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 다 쓰고 스마트폰 앱들 다 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뭐 카카오톡조차 배달의 민족조차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어쨌든 2010년에 나왔나요? 9년에 나왔나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쯤에 카카오톡도 나왔던 서비스고 그런데 이게 진짜 돈을 벌기까지는 카카오톡도 한 5년, 6년 걸렸거든요. 돈을 벌기까지. 사람들에게 유용한 걸 만드는 거랑 거기서 돈을 벌고 실적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광팬이 되는 데까지는 인간이 생각보다 행동이 바뀌는 게 느려서 오래 걸릴 거라는 거고 이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은 제가 그냥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10년 때도 느끼는 건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부정적인 전망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조급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조급해 하실 것 같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기술의 발전이나 AI가 세상에 침투되는 거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실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버블 같은 상황도 전 닷컴 버블만큼은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닷컴 버블처럼 어쨌든 시장이 기술에 실망하는 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이 인터넷 안 쓰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한 거거든요. 그런 실망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공지능 빨리 안 쓰지? 이러면서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메타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메타가 하는 전략이 올해 2023년에 GPU를 가장 많이 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인데 당장은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관과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뭐랄까 킬러 무슨 서비스를 만들지는 못했어. 또 메타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되게 물음표가 많은 회사하고 접근이에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GPU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요것만 이거 기사만 봐서는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뭔가 그 생각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그러니까 구글의 방향 혹은 오픈 AI의 방향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똑같이 경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픈 소스고 연합으로 해서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니까 어차피 남들이랑 똑같이 못 갈 거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다만 아직은 이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 봐요.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닷컴 버블 얘기를 좀 많이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닷컴 버블 때 보면은 검색 엔진 왕좌를 놓고 겨루고 있던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아마 야후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야후, 뭐 인포시크 모르겠죠? 알타비스타, 라이코스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한국 회사에도 인수가 됐었지만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많은 뭐 회사들이 다 경쟁을 했거든요. 뭐 한국에도 뭐 네띠앙 같은 것도 있었고 코리아닷컴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포털 사이트를 놓고 수많은 경쟁들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를 하면 뭘 살 건데라고 물어보면 가장 핫한 회사들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의 승자는 가장 뒤늦게 나온 구글이었거든요. 검색 엔진 시대의 승자는. 한국도 이제 수많은 경쟁 끝에 뭐 엠파스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낸 건 네이버였으니까 제가 계속 이 닷컴버블 얘기를 하는 게 2023년도 꼭 닷컴버블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의 태동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승자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빠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조바심 갖고 너무 큰 비중으로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골라야 된다면 진부한 픽일 수는 있겠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다라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가지면서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팝콘을 먹으면서 누가 여기서 치고 나가나 이런 관점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승자를 고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지금은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네, 뭐 약간씩은 나스닥이 뭐 저점 다지고 반등하면서 뭐 다들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빅테크랑 비교했을 때는 빅테크는 어쨌든 간에 뭐 전고점 근처에 있거나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거를 감안하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고점 대비 거의 50%뭐 더 카카오는 더 떨어졌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픈 상황이고 특히 뭐 네이버는 뭐 네이버인데 뭐 카카오는 참 뭐 그쵸 뭐 여러분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안 좋은 이슈들이 카카오가 뭐 SM 인수 관련돼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카카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는 거는 와 이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제가 이게 비슷한 상황이 생각나는 거는 텔레그램 이슈 예전에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다 뭐 이민 가겠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카카오가 되게 위기에 빠졌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때 카카오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기본 핵심적인 지표들은 별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좀 큰 욕을 먹고 있어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핵심적인 지표들도 약간씩은 빠지고 있거든요.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보면은 카카오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핫 이슈?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핫 이슈잖아요. 이 핫 이슈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좀 카카오를 얘기 안 할 때쯤 됐을 때 그때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카카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뭐 정부 혹은 또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까지는 저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다만 턴어라운드를 회사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세상이 잘 잊어서 세상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들에 대해서 까먹고 난 다음부터가 오히려 카카오한테는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말리고 싶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카카오와 관련된 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없고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어떤 부정적인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이버는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좋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검색만 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한다면 검색에서 벗어나서
뭐 커머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는 지금 정도에서부터는 크게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적극 매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해외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외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굳이 저는 매수를 한다면 해외 빅테크들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약간의 분할 매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적극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진 않지만 조금은 듭니다. 슬프지만 좀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느 정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한국어와 관련된 검색,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어쨌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의 왕좌의 자리를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는 물론 이제 메신저 기반이니까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치고, 그러면은 네이버가 원래 이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야 됐었는데, 왜냐면 한국어 텍스트 컨텐츠는 네이버가 다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당연히 가장 잘하는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슬프게도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죠. 네이버에서 출시한 새로운 이 인공지능 챗봇 같은 거를 저도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같은 질문을 챗GPT에도 넣어보고 바드에도 넣어보고 하이퍼클로버 X에도 넣어보거든요. 근데 언제나 제일 안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이게 슬프다. 제가 약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두 회사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한국 테크 회사가 한국에서 좀 지역적으로는 그나마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새롭게 나온 인공지능 때문에 그 왕자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고객들이 네이버를 선택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막 주변에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 있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듣는데, 자,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같은 것들, 그리고 그 GPU를 꽂을 수많은 서버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 비용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하나의 축인데, 빅테크와의 경쟁 역학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돈이 좀 네이버랑 카카오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네이버가 돈이 카카오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부족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전 네이버가 조금 우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약간의 우위. 근데 챗GPT도 충분히 한국어 데이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의 퍼포먼스 봤을 때는 그 격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의 격차가.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뭐랄까요, 약간 네이버, 굳이 말하자면 네이버 판정승이긴 한데, 그것도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인데요. 인적 자원도 물론 한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 오픈 AI 개발자들이 받는 연봉이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평균 한 10억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약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다 몇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주는 월급들이, 월급이 아니고 이제 연봉들로 이제 최소 몇 억이 되는 상황에서는 경쟁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참 앞날이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 아까 말했지만 뭐 커머스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커머스, 컨텐츠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뭐 클라우드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넥스트가 뭐냐? 네이버 넥스트 뭐 할 거야? 네이버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카카오 그 다음에 뭐 할 거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쪽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성형 AI라는 거는 뭐냐면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생성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뭘 생성하느냐? 글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고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가 하는 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원래 누가 생성하던 건가요? 인간이 생성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세 개를 주로 만들던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생각보다 심플해요. 이 세 가지를 만들던 인간들은 갈 길이 없다. 내가 원래 작가다. 근데 작가도 제가 보기에 그 시니어 작가들, 뭐 작가로 치면 메인 작가들,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서브 작가,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메인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작가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거는 마치 무한대의 인턴을 고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기획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수의 인공지능을 잘 쓰는 기획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원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던 애매한 사람들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애매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들이 예상이 되고, 뭐 이런 미래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뭐 오픈 AI CEO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뭐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갑자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한테 어쨌든 그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 사람들 일자리 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법을 해석해줘, 법무 상담을 해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예전에는 변호사분들도 가벼운 상담, 사실 변호사분들도 이제 다 돈이, 그분들의 시간이 돈이니까 상담할 때 항상 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법무 상담 사실은 챗봇으로 다 되겠죠. 세무 상담, 가벼운 세무 상담 다 챗봇으로 되겠죠. 사실은 세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큰 건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큰 건이 필요한 업무 말고는 약간 짜잘한 것들 있죠. 되게 돈 안 들고 큰 업무 아니고, 이런 직업들 다 대체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의 시각이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약간 양극단으로 갈리더라고요. 결국 양극단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토피아, 아까 말했던 뭐 정말 소위 말해 인공지능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뭐 펀드 같은 게 있고, 그 펀드를 다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전 세계인들에게 나눠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일을 안 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올 거야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에는 정말 소수의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잘 사용하는 사람들만, 원피스로 치면 천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냥 그 가장 위에 서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이 상황에서 뭔가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사실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렇게 뭐랄까 베푸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지금의 체계가 그 유지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기심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토피아만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마음도 뭐냐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진 말자. 제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진 않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은 제일 잘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종목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요즘 이제 다시 핫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일단 이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온 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서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을 찍었어. 나와 뭐 연인 간의 뭐 사진이야.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게 너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눈 어떤 대화 내용이야.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야.
캘린더에 써놓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불편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핸드폰 안에서만 다 연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핸드폰 안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GPU만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그러한 반도체들을 만드는 뭐 부품주일 수도 있고 관련된 재료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 증시에서 핫한데, 뭐 저는 그게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거나 아이폰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면 혁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15가 나오고 뭐 16이 나오고 뭐 갤럭시가 뭐 S 뭐 24 뭐 S24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 모델에 비하면 바뀐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네. 그게 항상 핸드폰 제조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 인공지능 열풍은 분명히 이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면 핸드폰 위에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연산할 수 있는 각종 반도체들이 분명히 새로운 모델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애플이건 갤럭시건 똑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물론 이제 갤럭시는 뭐 한국에서 만들긴 하지만 한국이 전체를 다 만들진 않지만 관련된 부품주,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조금은 뭐 보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 그렇지만 투자가 뭐 저도 뭐 어렵고, 유튜브 특히 보시다 보면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휩쓸리는데,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늘 자신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내가 단기 투자 잘하는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못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꼭 주식을 투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